콤블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블 법칙과 우주론 두 번째 시간 우주론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이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것을 밝혀낸 이후로 이 우주 팽창의 개념을 내포하는 우주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처음에 온도와 밀도가 높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빅뱅,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총 질량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부피가 커지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 따라서 온도도 감소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을 모형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공간의 전체의 크기 자체는 팽창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하얀색 점 하나하나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죠. 처음에도 7개, 우주가 팽창을 한 다음에도 7개. 더 많이 팽창을 한 다음에도 7개. 즉, 총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 변화는 없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진다라는 관점은 빅뱅 우주론과 같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 물질들이 우주를 채우기 때문에 우주의 총 질량은 증가하고 밀도와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두 가지 이론이 등장했던 초기에는 두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빅뱅 우주론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주 배경 복사란 우주 전체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조지 가모프는 우주가 빅뱅 우주론처럼 팽창을 했다면 우주의 온도가 약간 내려가서 약 한 3000 켈빈 정도 됐을 때 이 물질에서 분리되어 빠져나온 빛이 지금쯤 더 낮아진 온도로 발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킬 초기에는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요. 즉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빛이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가 빅뱅 약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로 떨어졌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지며 원자가 형성이 되고 이때 원자는 수소가 되겠죠. 빠져나온 빛이 우주 공간 전체로 균일하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관측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않아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지는 않았지만 후에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연한 기회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결정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관측되게 되고 현재 관측한 값들을 복사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약 2.7 켈빈 정도, 굉장히 온도가 낮은 복사 그래프이죠. 이러한 형태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정밀한 관측 기술을 통해 초기 우주의 온도 분포가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세하지만 초기 우주의 위치들마다 물질의 밀도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보이는 위치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7 켈빈 정도 이 평균적인 우주 배경 복사 온도보다 온도가 높게 관측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런 곳들은 밀도가 큰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미세하게 밀도가 높은 곳들에서 중력으로 인해
별이나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또 하나,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예측값과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우주 전체 공간에서의 질량비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얻었던 빅뱅 우주론에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해결한 이론이 급팽창 이론 또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빅뱅 우주론의 한계 세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의 지평선이란 우주가 광속, 즉 빛의 속도로 팽창할 수 있을 때, 우주가 최대로 팽창할 수 있는 속도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할 때 우주가 최대한 커진다라고 가정할 때 우주의 크기를 우주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말은 초기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균일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광속으로 팽창을 한다면 지평선 상에 있는 이 두 점, 그림에서 A, B처럼 이 두 지점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두 지점의 밀도가 같아졌을까라는 이 우주 지평선 문제에 대해서 빅뱅 이론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홀극의 문제인데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그 우주 생성 초기에 자기 홀극이라는 건 N극과 S극이 따로 있는 입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홀극이 관측이 돼야 되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이 되었습니다. 급팽창 이론은 우주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팽창했다라고 우주의 팽창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반지름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급팽창 이론으로 어떻게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같이 볼게요. 그림에서 노란색 우주는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광속으로 팽창했을 때 최대 우주의 크기인 우주 지평선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낸 우주가 급팽창 이론에서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급팽창 이론은 우주가 탄생한 이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많이 팽창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급팽창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이 떨어져 있는 양극단에 있는 두 지점에서도 충분히 이 정보 교환, 밀도 충분히 뒤섞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주의 밀도가 동일해질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급팽창이 일어난 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더 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자기 홀극의 문제도 해결을 했죠. 자기 홀극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지평선 너머로 퍼지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서는 관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측을 못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주가 급격하게 너무 많이 팽창을 한 경우에는 우주 전체적으로는 편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 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편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편평한 우주의 문제에 대한 한계를 보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을 아주 크게 불면
풍선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둥근 모습을 띠지만 풍선을 많이 크게 불었을 때는 그 풍선의 한 면은 거의 평평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